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FOMC가 바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연내 속도 조절이다. 이런 기대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믿어볼 만한 얘기인지 연말 투자 전략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FOMC가 다가오면 과거에는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뭐 상당히 불안하고 막 팔고 막 먼저 팔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엔 진짜입니까? 사실 뭐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항상 저희가 피봇에 대한, 그러니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항상 기대가 있다가 항상 이렇게 충격을 줬기 때문에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몇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금 가능성은 열리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거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문제.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미국 경기 워낙 뭐 탄탄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최근에 여러 지표, 특히 이제 부동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커졌고요.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물가인데 사실은 물가 부분 여전히 잘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잡힐 수 있다라는 이제 좀 신호가 나온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공급망 차질을 얘기를 하는데 미국 그 중고차 가격이죠. 공급망 차질을 대변하는 중고차 가격 지수 자체가 10월 달에 보면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때 뭐 50%까지 이제 올라갔던 그렇죠.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물가 압력이 좀 둔화 시그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 시장입니다. 미국 20대 대도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8월 달에 미국의 주택 가격이 전월비 하락을 했는데요. 그게 12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낙폭을 더 확대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하락이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임대료 상승의 둔화로 이제 시차를 두고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가 둔화 시그널도 미약하지만 나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 미국의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입니다. 아, 미국에서? 예, 파월 의장이죠. 앨런 재무장관이 최근에 이제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채 금리가 튀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럼 그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보면 결국 이제 큰 매수자가 없다는 거죠, 국채. 그 매수자가 없는 이유 자체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그 우려감이 계속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달러가 워낙 강세가 되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일본 정부가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9월, 10월에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 매도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러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 국채를 뭐 내다 팔거나 사지 않을 수밖에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그렇죠.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미 연준 입장에서도 이 상황 자체가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자칫 국채 시장에 상당한 큰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런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최근에 파월 의장이나 연준 핵심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아주 강경어조에서 별로 변함이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블랙아웃 직전까지 발언들 어떤 뭐 특별한 그 신호 같은 것들이 잡히는 것이 있나요? 예, 뭐 특별하게 지금 뭐 톤 자체를 뭐 특히 이제 11월 FOMC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어떤 것들을 뭐 다 확실시하는 얘기들을 했고 다만 이제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느끼는 감정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하나는 연준 인사들이 이제 최종 금리 수준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뭐 금리 인상 속도 일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과연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의 최종 목표가 얼마냐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뭐 4.75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종점이 다가온다는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종국적으로 보면은 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신호를 준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일부 인사에 있어서는 뭐 한두 명이긴 하지만 그 전에 연준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한결같이 이제 매파적인 얘기를 했는데 다소 좀 유화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른 얘기들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조금 연준 내에서도 조금은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3대 목표, 그러니까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금융 안정인데 이 세 번째 목표에 이제 눈을 가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이래서 결국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오고 우리나라 외환 시장도 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요. 거기다 특히 또 이제 최근에 약간 불안했던 영국하고 일본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뭔가 좀 안정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효과 얼마나 갈까요?
뭐 아직은 그렇게 크게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가 바뀌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좀 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국채 발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치 수준, 뭐 올해가 내년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국제 시장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엔화가 다소 안정은 찾긴 했지만 오늘도 사실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어떤 구두 개입성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엔화에 대한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의 공격적인 외환시장의 개입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그 여파가 미국의 국채시장까지도 사실은 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다소는 뭐 진정이 됐긴 했지만 조금 상황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은 고구마 덩굴이 아주 크게 있는데 맨 앞에 이제 인플레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가가 금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환율이 있고 거기에 덩달아서 뭐 국채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데 처음엔 인플레 잡겠다고 이제 그 인플레 고구마만 땡겼는데 이제는 결과적으로 연준이 어떻게 피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예. 연준이라는 고구마 줄기를 땡겨야 되는데요. 자, 11월 FOMC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우리가 좀 그런 신뢰를 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미리 보는 FOMC, 11월 FOMC 제대로 읽는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연준 파월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완화적인 얘기를 했을 때 또 시장이 너무 또 완전히 과열돼서 이제 물가 불안을 하는 그것이 또 재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해석의 영역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아주 적은 힌트를 시장이 과연 어떻게 해석할지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조금 더 사실적인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팩트를 조금 찾는다라고 하면 경기와 관련돼서 조금 좀 부정적인 얘기, 그러니까 둔화에 대한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 아주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FOMC 성명,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인사들이 찬성 반대표를 하는데 혹시라도 소수 의견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결정적인 이제 힌트가 되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 아무래도 좀 해석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외환 시장의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뭐 파운드화나 엔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중국 위안화 리스크가 또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소위 시진핑 집권 상기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사실은 좀 부각이 되고 이미 많이들 이제 들으셨을 테니까 뭔데 저는 이제 단기적인 얘기를 드리면 조금 이제 정책 공백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 하에서 이제 7인의 상무위원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아직 뭐 신임 총리는 뭐 결정이 됐지만 그 상무위원들의 직책 같은 경우는 내년 전인대에 사실은 결정이 내년 3월이죠.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소위 레임덕이 사실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 공백 또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자체가 완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자체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뭐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홍콩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홍콩의 여러 가지 지금 불안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중국 리스크 자체는 좀 당분간 좀 지속이 되면서 위안화에도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위안화하고 동조화 현상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인데 최근에 그 중국 당대회 직후에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 아주 대폭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일명 차이나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타격 같은 건 없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우리나라 수출 경기죠. 당장 오늘 뭐 뉴스를 보셨지만 이제 수출이 2년 만에 역성장을 이제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향후에도 중국 수출 자체가 상당히 부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기조가 상당히 이어지고 그것이 자칫하면 경상 수지 적자를 사실은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상 수지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우리나라 항상 신용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국내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신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국 이러한 차이나런 리스크 자체가 결국 우리나라 신용 리스크로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자체는 사실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제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차이나 리스크의 역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변화를 봐서 중국에 더 이상 그렇게 너무 의존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좀 중국 의존돼서 탈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과정 속에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이제 좀 수혜를 받는 부분도 사실은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뭐 사실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은 뭐 수혜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너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편향적으로 이제 뭔가 중국이 안 좋으면 우리도 안 좋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 뭐 어떤 역설적인 관점에서 과연 미국 경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면서 우리가 뭔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찾고는 이러한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좀 필요한 단계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이번 차이나라는 리스크 자체가 분명히 우리에게 리스크이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좀 기회를 찾는 기회, 그러니까 산업적인 어떤 기회,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자재를 들여와서 우리가 중간재를 만들고 그 기술이 들어간 중간재를 만들고 그래서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또 그걸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이런 밸류 체인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겠군요. 자, 지금까지 뭐 두루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의 어떤 시장을 보는 눈이나 시장 개입 이런 거 분석해 봤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을 이렇게 고려해 보면 기대할 게 뭐 공매도 금지밖에 없습니까? 사실 뭐 공매도 금지라는 부분 자체, 뭐 시장의 하락을 좀 제한하는 데서 긍정적인 수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뭐 MSCI 선진국 지수라든지 이런 쪽에 편입을 하려면 사실은 이걸 뭐 무작정 그렇죠. 폐지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그 금융 당국 또는 뭐 한국은행이든 간에 시장, 그러니까 신용 경색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신뢰를 주는 게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뭐 이미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어떤 자금을 공급했지만 아직 신용시장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1차적인 지금 금융시장의 문제 자체는 이 신용에 대한 위기감을 진정시키는 그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더 금융당국이 좀 공격적이고 선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개입을 할 때는 해야 되는 뭐 개입 안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번 신용 위기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제 때를 놓쳤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자, 다음 주죠. 8일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과거에 보면 중간 선거 이후에는 뭐 적어도 한두 분기 정도는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뭐 분위기도 그렇고 또 이제 과거 사례 보면은 뭐 아무래도 좀 이제 그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크게 기대할 부분은 아닌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을 독식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상원까지요? 예, 상원은 뭐 공화당이 상원도 약간은 좀 뭐 공화당으로 약간 기운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좀 정책적인 충돌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뭐 부채 한도 조정이라든지 뭐 이러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뭐 이게 최근에 우려되는 게 이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기여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을 뭔가 좀 막는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충돌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꼭 중간 선거 과거의 어떤 선례가 이어질지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중립적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 10% 넘어가는 거 이거 본 지가 하도 오랜만인데 거기다가 또 이탈리아는 11.9%까지 올랐다고 해요. 이 유로존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분명 취약합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천연가스 문제 여러 가지 불안이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에너지 대란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이번 있고요. 겨울은 어떻게 넘기죠? 그것이 아마 유럽 쪽의 물가 압력이 고점에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 뭐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지만 상당히 우려보다는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의 각국의 천연가스 재고가 당초 기대보다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날씨 자체가 그렇게 아주 혹독한 겨울이 오지 않으면
조금 간신히 넘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 유럽의 천연가스 안정, 유럽의 물가 안정으로 사실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피크점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주 두루두루 해외 이슈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자,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